그라프 브랜드의 창립자 로렌스 그라프는 다이아몬드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타의 추종을 보라는 고급 다이아몬드를 보유하고 가공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 별명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티파니의 창립자 찰스 루이스 티파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걸 꼽으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마 다이아몬드를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단 하나의 브랜드 이름이 나올 때 사람들은 숨을 멈추죠. 바로 영국 출신의 그라프인데요. 다이아몬드 그리고 귀금속을 예술로 끌어올린 그라프는 런던의 한 작은 워크숍에서 시작해 전세계 왕족과 셀럽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로 거듭났습니다. 과연 그라프에는 어떤 반짝이는 역사와 사실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로렌스 그라프는 1938년 영국에서 태어나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학교를 중퇴하고 15살이 되던 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보석세공사 견습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로렌스는 처음부터 다이아몬드에 강한 끌림을 느꼈다고 고백했는데요. 하긴 비싼 다이아몬드가 눈앞에 있는데 빠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어쨌거나 사람들은 그가 이 분야에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지만 그는 곧 이 치열한 업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라프는 18살이 되던 해 한 경험 많은 보석상과 손잡고 자신의 첫 보석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빅토리아 시대의 보석을 수리했지만 곧 그는 다이아몬드를 직접 사고 팔며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1960년 불과 22살의 나이에 그는 런던에 2개의 매장을 얻고 그라프 다이아몬드를 설립합니다. 이후 그의 명성은 상류층 사이에서 퍼져나가며 인지도를 얻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라프가 영국의 지역에 첫 번째 해외 매장을 연 건 의외로 2000년 모나코에서였습니다. 해외에서 그라프를 만나볼 수 있게 된 건 3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인 셈이지요. 짧은 시간 동안 그라프가 다른 귀금속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라프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유한 다이아몬드 목록만 살펴봐도 그라프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다이아몬드의 진심인지 알 수 있죠. 윈저 공예 안에 윌리스 심슨이 가졌던 윈저 옐로우나 하트 모양의 인피니티 다이아몬드도 유명하고 2010년 4,600만 달러에 구매한 24.78캐럿의 그라프 핑크 다이아몬드와 2017년 구매한 1,109캐럿의 레세디 라루나 원석을 커팅하여 만든 302.37캐럿의 사각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보다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라프는 다이아몬드가 광산에서 매장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브랜드는 극히 드물며 바로 이런 점이 세계 최고 수준의 다이아몬드를 탄생시키는 비결이기도 하죠. 광산에서 사들인 다이아몬드는 고도로 숙련된 커터와 폴리셔의 손에 맡겨져 마침내 그 찬란한 형태를 드러내는데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디자이너가 반지나 목걸이, 브루치 등 각 보석에 가장 조화롭게 어울리는 세팅 방식을 설계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전문가들의 협업을 거쳐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지닌 그라프의 유니크한 작품들이 완성되죠. 그라프는 주얼리뿐만 아니라 고급 시계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공개된 할루시네이션 시계는 110캐럿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으며 5,500만 달러의 가치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평범한 사람들은 사진으로만 보는 게 다니까 허상이 많네요. 이외에도 그라프는 다양한 시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귀금속 브랜드가 그런 것처럼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화려한 시계들이 주를 이루죠. 수많은 귀금속 브랜드가 거대 기업의 산하에 편입되는 와중에 그라프는 여전히 가족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렌스의 아들 프랑스와 그라프가 CEO를,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의 업무를 맡아 그라프를 운영하고 있죠. 이렇게 가족 경영을 통해 그라프는 브랜드의 일관성과 전통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라프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라프는 영국 왕실의 인증마크 로열 워런트가 없습니다. 까르띠에도 있는 로열 워런트가 자국 브랜드에게는 없다니 놀랍네요. 그라프라는 브랜드는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브랜드가 전 세계의 젊은 수집가들에게 어필함에 따라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뉴욕의 한 경매에서 팔린 그라프의 다이아몬드 반지 가격은 약 66만 달러였고 2018년 런던에서 판매된 팔찌는 약 60만 파운드의 가격이었습니다. 정말 억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가격이네요. 그라프는 여전히 세계의 상류층에게 최고의 다이아몬드와 주얼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세공 기술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결합하여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전세계 고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죠. 그라프의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고급 주얼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아직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 한국에서 낯선 이름인 그라프가 국내 인지도를 더욱 높여가길 기대합니다. 다미안니는 이렇게 생긴 애플워치 케이스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탈리아스럽네요.
각각의 유럽 국가들 패션에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영국은 전통을 중시하는 단정함, 프랑스는 심플하면서도 소박함, 그리고 이탈리아는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탈리아 출신의 다미아니도 남부럽지 않은 화려함을 자랑하는 브랜드죠. 1924년 그 역사를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높은 수준의 다이아몬드 세공이 이루어지는 하이 주얼리로 이름을 알려오고 있는데요. 과연 다미아니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미아니의 역사는 1924년 이탈리아 북부 발렌차에서 시작됩니다. 창립자인 엔리코 그라시 다미아니는 금세공사이자 보석 디자이너로 귀족과 상류층을 위한 맞춤형 주얼리를 제작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그의 작품은 정교하면서도 품격 있는 디자인으로 입소문을 타며 이탈리아 귀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다미아니는 그의 아들 그리고 손자에게까지 가업으로 전해지며 3대에 걸쳐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장인의 기술은 대를 이어야 한다는 다미아니 가문의 철학이 이 브랜드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족 경영을 고수하며 장인의 전통을 지켜온 다미아니는 고급 주얼리 브랜드 중에서도 유독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미아니 특유의 유려한 곡선과 균형 잡힌 디자인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는데요. 특히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은 다미아니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의 주얼리를 추구하는 다미아니의 고집스러운 미학을 보여줍니다. 다미아니의 제품은 무엇보다도 디테일에 강합니다. 각 보석은 최고의 광채를 위해 수작업으로 커팅되며 세공 과정에서도 수십 번의 검수를 거칩니다. 특히 다미아니는 다이아몬드의 선택에 있어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투명도나 색상, 컷, 캐럿 모두에서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면 과감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플래티넘이나 로즈골드, 옐로우 골드 등 다양한 금속을 활용하며 조화를 이루는데 이 섬세함이야말로 다미아니 주얼리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일 겁니다. 다미아니는 그 명성 덕분에 수많은 셀러브리티와의 인연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와 제니퍼 애니스톤 커플이 서로에게 다미아니 반지를 선물했던 일화는 유명하죠. 재미있는 건 다미아니가 이 둘의 이름과 이들이 착용한 반지의 디자인을 허락도 없이 그냥 사용해서 난리가 났었다는 건데요. 결국 다미아니는 5천만 달러를 물어주는 걸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외에도 기네스 벨트로나 샤론 스톤 등 많은 스타들이 레드카펫에서 다미아니 제품을 착용해 브랜드를 널리 알렸습니다. 다미아니는 이런 셀럽과의 관계를 단순 협찬 이상의 예술적 콜라보로 인식하며 종종 함께 제품을 디자인하기도 했죠. 보석 분야에도 오스카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바로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드비어스에서 주최하는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인터내셔널 어워드입니다. 각각의 주얼리 브랜드들이 만드는 제품을 심사해 상을 주는데 다미아니도 이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팔찌로 말이지요. 다미아니는 이렇게 생긴 시계도 만듭니다. 하나 차고 나가면 확실히 주목은 받겠네요. 최근 다미아니는 대표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며 브랜드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라인 중 하나는 베레포크인데요. 컬러풀한 잼스톤을 세팅한 십자가 형태의 펜던트는 다미아니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죠. 또 다른 인기 라인은 마르게리타로 이탈리아 왕비 마르게리타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꽃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특징이며 로맨틱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처럼 다미아니의 철학이 그대로 담긴 디자인들은 착용하는 이의 스토리를 담아내는 예술 작품에 가까운 인상을 주죠. 100년 가까이 가족 중심의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다미아니는 이탈리아에서도 보기 드문 독립 명품 브랜드입니다. LVMH나 케링그룹 등에 인수되지 않고 오롯이 브랜드의 전통과 철학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2007년에는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며 더 큰 도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은 그라시 다미아니 가족들은 이제 단순한 주얼리를 넘어서 이탈리아 고급 문화의 대사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토록 긴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브랜드 다미아니, 그 아름다움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반짝일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브랜드를 창립한 데이비드 율만은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큰 수입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200억 원에 달하는 저택을 구입할 정도로 말입니다. 고급 주얼리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 미국을 대표하는 이름 중 하나, 바로 데이비드 율만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세련된 감성과 예술적 감각이 어우러진 이 브랜드는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하나의 아이코닉한 스타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는 데이비드 율만의 작품을 모던 럭셔리의 정수로 평가하는데요. 심플하면서도 단조롭지 않은 디자인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얼리 브랜드와는 다른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브랜드, 어떤 숨겨진 역사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데이비드 율만은 1980년 뉴욕에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창립자인 데이비드 율만은 원래 조각가였고 그의 아내 시빌 율만 역시 화가로 활동하던 예술가였는데요. 이 예술가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만든 브랜드 바로 데이비드 율만입니다. 예술가가 만드는 귀금속이라니 독특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덕분에 이 브랜드의 주얼리들은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하나의 예술작품 같은 인상을 줍니다. 조각가였던 창립자의 이력 덕분에 데이비드 율만의 초기 제품들은 조각과 금속공예의 감각을 살린 디자인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케이블 디자인인데요. 이 꼬이명 데이 브레이슬릿은 브랜드의 시그니처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는 할리우드 스타들과 뉴욕의 셀럽들이 데이비드 율만을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브랜드는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아메리칸 럭셔리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유명 백화점과 고급 부티크에 입점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지요. 현재도 뉴욕 57번가에 위치한 플래그십 스토어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율만이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사용하는 재료에 있습니다. 은이나 금, 플래티넘 같은 귀금속은 물론 레진 같은 재료까지도 제품 제작에 활용하며 토파즈나 시트린, 오닉스, 터콰이즈 같은 다채로운 원석까지 폭넓게 활용하고 있지요. 다양한 재료에서 나오는 풍부한 색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교한 가공 기술이 필수적인데요. 심지어는 블랙 다이아몬드나 청록색 에나멜을 활용한 한정판 제품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수집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소재와 색감, 조형미의 조화가 바로 데이비드 율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은은 데이비드 율만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용하는 스털링 실버는 순도 92.5%의 은에 다른 금속을 혼합한 것으로 은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어려워 합금을 섞습니다. 그래서 은은 다이아몬드나 루비 같은 보석을 고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죠. 하지만 데이비드 율만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과감히 깼습니다. 은과 다이아몬드를 결합한 세계 최초의 주얼리 브랜드로서 은의 정갈한 이미지와 다이아몬드의 화려함을 조화롭게 결합해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탄생시켰습니다. 가격대 역시 비교적 합리적이어서 많은 이들이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요. 데이비드 율만의 제품 중에는 독특한 시도가 담긴 아이템들도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2015년 출시된 향기나는 반지인데요. 레진과 18K 골드로 만들어진 이 한정판 반지는 풍선껌이나 포도, 페퍼민트, 솜사탕 등 여러 향기가 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단종되어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지만 브랜드의 실험적인 감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지요. 주얼리 외에도 데이비드 율만은 남성을 위한 액세서리 라인에서도 탁월한 감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턱시도에 사용하는 커플링크스, 타이바, 머니클립 등이 있는데요. 단순한 실용품을 넘어서 세련된 조각작품처럼 디자인된 이 제품들은 격식 있는 자리에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해줍니다. 블랙 오닉스, 호환석 등 천연 소재를 활용한 커플링크스는 확실한 존재감을 발휘하죠.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아이템이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고급 주얼리 세계에서 데이비드 율만은 이제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드는 여전히 가족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요. 창립자 데이비드 율만의 아들 에반 율만이 현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으며 아버지의 예술적 유산과 철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예술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들의 슬로건은 이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데이비드 율만이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 더욱 기대해볼 만합니다. 미키모토 코키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주를 구경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일본 출신의 진주 주얼리 브랜드 미키모토를 창립한 사람이죠. 1888년 창립되어 진주를 일본의 세계적인 수출품 중 하나로 만들고 더 나아가 진주로 고급 주얼리를 만들어 세계의 사랑을 받게 된 브랜드인데요. 덕분에 오늘날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목과 귓볼, 손목과 손가락을 진주로 장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일본 왕실의 공식 주얼리 브랜드인 미키모토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삼성이 원래 별표국수를 팔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수와 연관되어 시작한 회사가 삼성뿐만은 아닙니다. 미키모토의 창립자인 미키모토 코키치는 1858년 일본 시마반도의 작은 마을인 토바섬에서 국수 가게 주인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야채를 팔아 집을 도왔죠. 당시 토바 지역에서 나는 진주는 매우 유명했고 미키모토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진주라는 보물을 발견하는 걸 보고 진주를 사업 아이템으로 삼기로 합니다. 하지만 미키모토가 진주를 사업 아이템으로 삼으려 했을 때 토바섬에서 천연 진주의 공급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잘 팔린다고 대책 없이 계속 진주를 캐냈으니 줄어드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해결책은 바로 진주 양식이었는데요. 미키모토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1888년 빚까지 내어 진주를 양식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진주조개에 진주 핵을 넣어 천연보다 더 빛나는 양식 진주를 만들려 했던 거죠.
당연히 사람들은 그의 새로운 시도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누구도 해본 적이 없으니 가능하다고 생각지도 못했죠. 실제로 미키모토가 문어와 홍조류 때문에 진주 양식의 골머리를 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니 사람들의 반대도 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실험 끝에 미키모토 코키치는 결국 진주를 양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미 그 이전에도 스웨덴에서 진주를 양식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고 성공도 했지만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는데 미키모토가 대량 양식에 성공하면서 판이 바뀌었죠. 덕분에 오늘날 진주의 99%는 양식 진주가 사용되며 우리도 진주를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의 중동 지역이 진주 생산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의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지역의 해안은 진주잡이가 성행했고 전 세계에서 이 지역에 진주를 사기 위해 몰려들었죠. 하지만 1930년대 이후부터는 이 지역에서 진주를 잡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는데 일본인 미키모토 코키치에 의해 진주 인공재배가 성공했고 사람들이 양식 진주를 사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진주는 일본의 수출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죠. 미키모토 코키치가 진주 재배에 성공한 섬은 일본 중부 미에현의 오지마였는데 진주 양식이 성공한 이후에는 미키모토 진주섬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광역시와 갤럭시가 생각나는 순간이네요. 미키모토라는 브랜드 덕분에 진주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수출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진주만 수출했다면 지금의 미키모토는 없었겠지만 미키모토 코키치는 진주를 세공해 가치를 높이는 법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진주를 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추가해 아름답게 만들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1899년 초 미키모토는 도쿄의 긴자에 진주보석 전문 매장을 열었습니다. 자리를 옮기긴 했지만 지금도 긴자에는 미키모토의 매장이 남아있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로 평판이 높습니다. 덕분에 오늘날에도 미키모토라는 주얼리 브랜드는 고급스러움의 상징으로 남아있죠.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도 미키모토 진주를 높게 평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927년 유럽과 미국을 여행하는 동안 미키모토 코키치는 에디슨을 만날 기회를 가졌는데 미키모토의 진주를 본 에디슨은 진짜 진주와 같다며 극찬했습니다. 둘이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뉴욕타임즈를 통해 보도되었고 덕분에 미키모토와 그의 진주는 하룻밤 사이에 미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미키모토의 진주가 아무리 예쁘고 고급스럽다고 하더라도 남성들이 이걸 착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남성분들이라면 미키모토의 진주는 여자친구나 아내의 선물로 남겨두는 게 좋겠네요. 오늘날에도 미키모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미적인 진주로 만든 주얼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직접 진주 양식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구매한 진주로 제품을 만들지만 미키모토라는 브랜드가 주얼리 분야에서 한 획을 그었으며 패러다임을 변환시킨 브랜드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죠.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하고 싶다면 미키모토의 주얼리를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상의 퀄리티 덕분에 주어지는 만족감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부쉐르는는 독특한 목걸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퀘스천 마크라는 이름을 가진 목걸이인데요. 한눈에 봐도 착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목걸이와 다릅니다. 잃어버리진 않을까 걱정이네요. 프랑스는 패션의 발상지이며 유행의 중심인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에르메스나 루이비통, 디올 등 우리에게 익숙한 수많은 명품 브랜드들의 출신이 대부분 프랑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패션에 있어 선진국임을 여실히 느낄 수 있죠. 부쉐론도 프랑스 출신 명품 브랜드 중 하나로 커플들에게 사랑받는 귀금속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쉐론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쉐론의 시작은 18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립자 프레데릭 부쉐론은 파리의 팔레로아얄 갤러리에 첫 번째 매장을 열었고 프랑스 제2제정 시대의 화려함 속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미국은 1866년 아틀리에를 열었고 이듬해 열린 세계박람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면서 프랑스 주얼리계의 스타로 떠오릅니다. 파리의 방동광장에는 온갖 브랜드들이 가득합니다. 세계 각국의 부자들을 위해 각종 명품과 귀금속 브랜드들이 가득하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구매욕을 자극하죠. 그런데 부쉐론이 이곳에 가장 먼저 등장한 귀금속 브랜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프레데릭 부쉐론이 1858년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만든 후 1893년에 방돔광장에 매장을 오픈했죠. 현재 부쉐론의 방돔광장 매장은 처음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곳이 방돔광장에서 해가 가장 잘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풍수지리가 중요하네요. 이 티아라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으신가요? 그레빌 티아라로 불리는 이 제품은 부쉐론에 의해 제작되었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에게 전달되며 영국 왕실 주얼리 컬렉션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지요. 또한 1928년에는 파티알라의 마하라자가 자신의 보석들을 세팅해달라며 파리 방돔광장의 부쉐론 매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보석을 가져왔냐고요? 무려 보물 수준이었지요.
부쉐론도 오랫동안 가족 경영 체제를 이어오다가 2000년에는 구찌그룹에 인수되었고, 이 그룹은 나중에 지금의 캐링그룹에 편입됩니다. 현재는 캐링그룹 내에서 가장 상징적인 하이주얼리 브랜드 중 하나로 여전히 부쉐론만의 전통과 품격을 유지하고 있지요. 부쉐론은 역사적으로도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인 브랜드입니다. 1889년 다이아몬드, 론델과 진주를 조합한 최초의 디자인을 선보인 것도 바로 부쉐론이었죠. 오늘날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이 조합이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이었고, 부쉐론은 이를 통해 유행을 이끄는 트렌드세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부쉐론은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도 진행해왔는데요. 1996년 프랑스의 유명 필기구 브랜드인 워터맨과 함께 한정판 만년필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보석 브랜드와 필기구 브랜드의 협업이라니 그야말로 우아함과 실용성의 만남이네요. 만년필뿐만 아니라 시계 라인업도 매우 다양합니다. 부쉐론 시계는 일반적인 기계식 시계보다는 장신구에 가까운 예술적 감성이 강조된 게 특징인데요. 또한 자체적으로 다이아몬드 분류 기준 시스템을 개발해 보석의 가치를 세밀하게 판단하기도 하죠. 이런 디테일이 바로 부쉐론의 품격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아닐까요? 애플워치만 줄질이 쉬운 건 아닙니다. 부쉐론도 줄질이 쉬운 시계 모델이 있죠. 바로 리플레라고 불리는 모델인데요. 시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이 시계는 인비저블 클라스프라고 불리는 설계를 적용해 시계를 착용하는 사람이 그날의 의상과 기분에 따라 자유롭게 시계줄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허도 1994년 최초로 획득했으니 애플워치보다 한참 앞서죠. 쿼츠 시계에 최소 600만원, 최대 2천만원이 넘는 돈을 태울 용자가 있다면 구매해도 좋지 않을까요? 과거 스와치 그룹에 속한 시계 브랜드 오메가에서 부쉐론의 시계 무브먼트를 제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까지 제작된 대부분의 리플레 시계 모델은 오메가에서 그 심장을 만들었죠. 까르띠에에게 표범이, 불가리에게 뱀이 있다면 부쉐론에게는 전부 다 있습니다. 아예 애니멀 컬렉션이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바로 블라디미르라고 불리는 부쉐론만의 컬렉션은 고양이를 모델로 한 제품들인데요. 창립자 프레데릭 부쉐론의 아들 제라르가 키우던 고양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라인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세밀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데 쥐는 못 잡는다는 게 좀 아쉽네요.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창조해온 부쉐론, 장신구를 넘어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이 브랜드는 지금도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럭셔리 브랜드가 아닌 하나의 유산으로 기억될 부쉐론. 언젠가 이 브랜드의 반짝이는 유산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